자, 보신 것처럼 이 극한 기후에 채소값 등이 폭등하면서 서민들의 물가 부담 지금 커지고 있죠. 네, 관련 내용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교수님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밥상 물가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이 상추, 네. 뭐 금추를 넘어서 좀 어떻게 먹어야 될지도 예.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이죠? 예, 28일 기준으로요. 평균 도매가를 살펴봤으면 예. 보면요. 예. 청상추 4kg 같은 경우는 221.9%나 올라갔고요. 네. 적상추도 역시 222%나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그 외에 뭐 시금치, 깻잎, 미나리 이런 것들도 다 100% 이상 가격이 상승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폭염이 오게 되면 예. 이렇게 잎사귀가 있는 채소류들은 또 타죽기 때문에 공급이 추가적으로 감소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휴가철과 추석으로 또 이런 상추나 이런 채소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향후 가격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정부에서는 이달 중으로 최대 100억 원을 투입해서 농축산물 할인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적절한 대책이라고 봐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재정을 투입을 해서 특정 상품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뭐 할인 쿠폰을 발행한다든지 이런 정책은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해당 제품에 대한 수요를 추가적으로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격이 싸지니까요. 그래서 이 투입되는 예산만큼의 충분한 그런 생활 물가 체감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고요. 반면에 경제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제시하는 것은 똑같은 예산을 투입을 해도요. 예. 뭐 최저 소득층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밖의 상황도 지금 녹록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곡물 가격도 있고 예. 물가 상승도 있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걸 봐야 됩니까? 그렇게 되면? 예, 지금 여러 가지 외부적 요인으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 지금 추세입니다. 예. 예를 들면 뭐 우크라이나의 흑해 곡물 협정 연장이 종료되면서 러시아에서 더 이상 세계 최대 곡물 생산국인 우크라이나의 수출선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후에요. 예. 미국 선물 시장에서 밀 가격은 18% 상승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IMF 추정 결과에 따르면 향후 국제 곡물 가격이 10에서 15% 상승할 것이라고 예. 예상되고요. 네. 그러면 3에서 6개월의 시차를 두고 국내 사료값을 인상시키고 이것은 향후 축산물 가격 인상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뿐만 아니라 국제 유가도 심상치 않은데요. 지금 산유국들의 감산하고 그다음에 폭염으로 정유 공장이 미국에서는 가동이 중지되면서 또 거기다가 미국 경기 연착륙 가능성으로 원유 수요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국제 원유 가격도 상승을 해서요. 미국 같은 경우는 26일 기준으로 휘발유 가격이 5센트 전날보다 올라서 갤런당 뭐 3.7달러가 됐는데 이게 하루 상승폭으로는 6월 이후로 작년 6월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네, 지금 이제 곡물과 유가 상승 이야기해 주셨는데 원래 물가라는 게 뭐 하나의 물품이 오르면 연쇄적으로 다 같이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올 하반기 경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물가 전망. 예, 맞습니다. 뭐 농축산물이 올라가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시차를 두고 가공식품 가격도 상승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외식비도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 그나마 뭐 나은 소식은 농축산물 같은 경우는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의 가중치는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하락 추세인 것은 예. 분명하고요. 예. 그 추세를 바꿀 정도가 되지는 않고요. 반면에 체감 물가라고 하는 우리가 밀접하게 소비를 하는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 물가 지수에서는 상대적으로 농축산물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네. 생활 물가 지수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지수는 하락 추세이지만 우리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지표인 생활 물가 지수는 상승하는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구체적으로 좀 하나 들어가 보면 예. 오늘 10월부터 우유가 리터당 처음으로 3,000원대를 넘어설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유값이 오르면 이게 이제 다른 이제 가공품까지 예. 다 오르는 상황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이것도 뭐 밀크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원유 가격이 소에서 막
생산된 우유죠. 원유 가격이 리터당 49원을 상승을 했더니요. 흰우유 제품 가격이 10% 상승하고 네. 그다음에 우유가 들어가는 뭐 빵이나 과자류, 그다음에 아이스크림까지 가격이 10에서 20% 상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인상폭이 작년보다 더 커졌거든요. 그래서 원유값 인상이 88원 됐기 때문에 예. 10%만 상승을 한다고 해도요. 현재 리터당 2,900원인 흰우유 가격은 3,080원이 되겠습니다. 3,090원 가까이 되고요. 2,800원에서 900원이니까. 예. 그러면 3,000원대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고요. 예. 이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우유가 들어가는 뭐 빵이라든지 과자, 아이스크림, 그다음에 뭐 치즈 뭐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가격이 상승될 가능성이 큽니다. 뿐만 아니라 카페에도 이 커피나 뭐 이런 데 우유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 가격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커서 국내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수입산 멸균 우유가 국산 흰 우유보다는 가격이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수입산 멸균 우유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요. 멸균 우유 수입액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6.1%나 증가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예. 네. 교수님, 지금 상황을 보면요. 물가 전망 같은 거 많이 하고 뭐 대외 네. 경제 상황이 어떻다 이런 거까지 다 반영해서 전망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상황이 지금 날씨 뭐 폭염에 예상치도 못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날씨에 변화하는 것도 반영돼서 지금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지 앞으로는 이런 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이런 걸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전망한 그 물가 상승률에는요, 뭐 2.5%까지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떨어진 후에 하반기에 2% 중후반대로 유지될 거라고 기재부에서 전망을 한 것에서는 국제 곡물 협정 연장이 종료된다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폭염이나 뭐 집중호우로 농수축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은 반영이 안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뭐 ADB나 IMF 이런 국제기구에서 전망한 거, 한국은행의 전망치는 기재부보다 물가 상승률을 높게 전망했는데요. 그런 좀 높은 수준으로 물가가 상승률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하반기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뭐 3% 중반대 정도 올해 물가 상승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 특정 농산물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내린다든지 가공식품의 가격을 올리는 것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정책을 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경제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농축산물 같은 경우는 관세를 일부 인하해서 수입 물량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공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비축 물량을 풀어서 공급을 해서 가격을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서 인하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 외에 뭐 원론적인 얘기지만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면서 허리띠를 더 졸라매서 조기에 물가가 하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물가가 뛸 가능성 진짜 높은 상황인데 뭐 그렇다면 지금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놔야 될지 말씀해 주셨는데 금리 인상 뭐 이런 부분하고도 연동을 해서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금리 같은 경우는 당연히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은 엇박자를 내면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 금리 같은 경우는 단순히 물가만 고려할 수가 없고요. 우리나라의 금융 안정이라든지 경기도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3.5% 수준의 기준금리는 충분히 높은 수준이라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을 추가적으로 인상을 해서 경기 침체 위험성이라든지 금융 불안의 위험성을 키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화 정책 같은 경우는 현 3.5%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걸로 충분하고요. 대신 재정 정책 측면에서 정부가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고 허리띠를 더 졸라매므로써 물가가 하락하는 속도를 더 빠르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날씨가 급변하는 게 날씨를 잘 반영할 수 없는 경제 상황인 상황이라 그렇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경제 후반기 경제 전망도 사실 날씨 변수에 따라서는 예측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날씨 변수라든지요. 아까 말씀드린 우크라이나 곡물 협정 이런 것, 그다음에 원유 가격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정부라든지 한국은행에서 통제할 수 없는 외생적인 요인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정책의 목표를 볼 때는 원래 이런 농산물이나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안정화시키는 방식으로 이것이 우리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의 효과를 보여주는 정확한 지표이기 때문에요. 그런 식으로 정책을 운영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결국은 하반기에 경기 침체를 살릴 방법은 우리나라는 수출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수출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위한 뭐 정부의 외교적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